10억을 제가 이자 하나도 안 받고 집 사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안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집을 아무도 안 사는데 그게 무슨 가계 부채 더 심화되는 거예요. 4년 뒤에 집값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집값 빠진다면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왜 10년 주기술이냐?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리짓기라고도 표현도 하고 혹은 떼짓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스마트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를 넘었어요.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거의 비슷하겠죠. 거기에 뭐냐? 행동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군집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축구 경기장 가보셨죠? 손흥민 선수가 골인을 넣어야 흥분해요. 옆 사람이 파도 타기 하면 나도 같이 흥분해야 되는 거야. 옆 사람이 비탄에 빠지면 나도 비탄에 빠지는, 이걸 전염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이른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2022년 6월 들어서 시장이 갑자기 냉각됐죠.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집을 안 사요. 이 거래 절벽이라고도 하는 거죠. 왜 나타났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군집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겠죠. 아니, 내가 속리산이나 지리산에 내가 농가주택 사는데 굳이 타이밍을 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의 자산이자 투자재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 이거는 운명과의 백병전이야. 문제는 이걸 분산할 수도 없어. 주식에 분산할 수 있죠. 이거는 한 방에 다 걸어야 돼. 이 절반은 빚이야.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나 혼자 결정을 못하고 옆 사람 눈치를 보는 게 군집 행동이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군집 행동이라는 것은 상승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패닉 바잉. 집값이 계속 올라가. 지금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던 느낌. 이 불안감과 초조감이 생기면 어때요? 옆 사람 보면은 집 샀다 그러면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군집 행동은 상승기 때 나타나요. 특히 재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로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락기 때 안 나타나느냐? 지금 하락기 때 나타나고 있잖아. 다만 하락기 때 나타나는 거는 상승기 때하고는 좀 달라요.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는 거지. 이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 정책 방향성은 규제 완화죠. 또 시장도 또 얼어붙고 있으니까 규제 완화를 하기 또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일부 예민한 거는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가령 대선 공약 이런 게 나왔거든요.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그거는 아마 시장을 좀 두고 보고 결정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갑자기 시장이 또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카드를 쓸 수도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들이 상당 부분 원상복귀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오를 때 사.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서로 눈치 본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규제를 다 풀으라, 저는 이쪽은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를 보고 판단해야 돼. 부동산은요, 가진 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집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래량이나 가격이 무르듯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정부의 정책의 최종 목표는 시장 안정이에요. 그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를 뿐이야. 그래서 진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집값 작게 오르니까, 이게 공급한다고 해서 언제 공급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지금 시장이 다시 안정돼. 지금 집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때요? 당연히 탄력적으로 규제를 풀어야지. 그걸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떨어지도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지금 계급투쟁이에요. 부동산은 이데올로기 게임이야. 정치하고 부동산 가지고 가장 쌈박질 많이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부동산에 댓글 욕설이 가장 많아. 왜? 자기 편 안 들어준다는 거잖아.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지. 부동산은 균형과 객관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걸 공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의론에 나온 얘기예요. 공정한 관찰자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내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지 말고 더 훨씬 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장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팬덤을 찾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욕밖에 안 나와. 이른바 영끌 패닉이라는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을 때 쓰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쓸 필요가 있나요? 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뭐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삐딱하게 뭐 가진 자들 뭐 이렇게 편들어 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니 국민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반감이나 이런 게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과거의 어떤 규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8월 달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 80% LTV 80%할 거다. 이게 삐딱한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양면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정책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단 말이야. 음과 양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대출을 만약에 사실상 80%면은 거의 뭐 돈을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럼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집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 하우스포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가 하우스포를 양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요구했잖아, 그거를. 아니, 우리는 월급도 앞으로 받을 날이 많고 20, 30년 많이 남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면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느냐. 아니, 미국은 집값의 10% 내지 20%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느냐. 물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고 우리도 지금 변동금리 많죠. 어쨌든 간에 지금도 고정금리를 빌릴 수 있잖아요. MZ세대들의 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돈을 10억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10억을 제가 이자 하나도 안 받고 집 사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안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집을 아무도 안 사는데 그게 무슨 가계 부채 더 심화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과연 80%를 대출 내줬을 때 개인들이 80%를 낼 것 같아요? 작년에 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보면은 주택금융공사가 주로 고정금리잖아요.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아니에요? 작년에 LTV가 정확하게 36.1%였어. 근데 내가 그러면 지금 집을 산다고 그랬을 때 80%까지 낼 것 같아요? 이 빚이 무서운데?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해도 이 원금 훼손될까 싶어 겁이 나는데 집을 살 것 같아요? 안 사지. 언제 살 것 같아요? 언제? 집값이 안정됐다고 그럴 때 아마 그때가 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MZ세대들이 또 연끌 비토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MZ세대만큼 금융지능이 높은 세대가 없어요.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중독된 세대가 아니에요. 투자 중독된 세대야. 돈 되면은 무엇이든지 투자하는 이른바 투자 유목민 세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아파트 쏠림 현상, 이른바 패닉 바잉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돼. 그리고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 기대가 형성됐을 때 아마 패닉 바잉이 나타날 건데 요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빚이 무섭다는 것도 아마 요번에 경험할 겁니다. 아마 집값은 오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아버지 세대가 베이비 부모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하우스푸어 사태를 10년 전에 겪었잖아. 그게 아마 악몽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섭게 패닉 바잉을 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MZ세대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책에서 좀 해보니까 모든 것을 게임처럼 생각을 해요.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주식을 할 건지 코인을 할 건지 NFT를 할 건지 이거는 내가 리니지를 할 건지 배틀그라운드를 할 건지 노블록스를 할 건지 그 차이예요. 게임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수익이잖아. MZ세대는 아파트를 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갭 투자예요. 근데 지금 게임에서 절 것 같은데 대출을 어떻게 보면 일본 말로 이빠이 해준다고 그래서 집 살 것 같아요? 안 사지. 그러니까 대출을 하락기 때 대출을 많이 해줘서 하우스풀을 양산한다는 논리는 MZ세대의 생각을 읽어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맞잖아요? MZ세대는 안 산다니까. MZ세대의 특징은 투자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투자하려면 아무나 해요? 투자 기성세대들은 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MZ세대는 그거 시원합니다. 또 다른 노동소득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리고 돈 되는 데가 투자하지 돈 안 되는 데는 투자하지 않아요. MZ세대는 이념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본주의적 기질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그 MZ 세대들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경험을 했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세대가 될 겁니다. 왜? 경험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흡수하는 이 글로벌 어떤 금융 마인드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MZ 세대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측면에서 보면은 좋게 봅니다. 진짜로. 금리가 앞으로 좀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금리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작년에 평균 대출 금리가 3%예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죠. 혼합형 대출을 흔히 보면은 이 5년 고정금리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냐면은 연 4.63%예요. 변동금리가 얼마냐? 한 4%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4.04% 정도 되는데 지금 변동금리도 작년에 3% 빌렸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움츠려요. 지금 집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게임처럼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지금 집을 누가 사요? 베이비부모가 사요? X세대가 사요? MZ세대들이 사잖아요. 20, 30대들이 사지.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내라고 해도 덜 내는 게 아니라 집을 안 산다니까. 아마 언제 집 살 것 같아요? 금리가 안 오를 겁니다. 이럴 때 뭐 가령 뭐 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연끌 비투를 할 수도 있죠. 어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아마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MZ세대들이 머니인사이드 같은 유튜브를 왜 많이 보시냐면은 눈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새 보면은 제가 나가서 떠드는 것보다 댓글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 저도 댓글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군집 행동과 관련돼 있는 건데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평상시 때는 집단지성이라니까. 불안하면 군집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를 믿지 않거든요. 10시간만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보면요.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걸 보고 전문가의 전당이 무너진 세상. 더 이상 전문가가 독점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야, 너 전문가야? 나도 알아 임마 그 정도는 라고 하는 시대. 지식이 이제 보편화된 누구나 다 아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요새는 지식이 공짜인 시대예요. 요새는 유튜브만 잘 봐도 충분히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문을 구독 안 하면 몰랐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적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 연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라는 말을 해. 이게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락한다는 사람, 상승한다는 사람을 찾아서 내 스스로 판단 능력을 키우는 이게 바로 뭐냐? 지적 근육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을 맹목적으로 들어. 저도 제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세상 다 알면은 돗자리 깔았지 왜 오늘 같은 날 나왔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검증의 시대입니다. 인간은요, 미래가 불안하면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나타나요. 내가 뚜껑을 열었는데 처음에 세모가 나타났어. 그 다음도 세모야. 그 다음도 세모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세모 바뀌었구나 생각하지. 그게 패턴의 함정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주기설은 뭐 대충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위기가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98년도에 외환위기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2008년 뭐가 나타났어요? 리먼 사태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 그럼 2018년에도 터졌어야 되잖아. 2018년부터 집값이 얼마 올랐는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인데 지금이야 집값 빠지는 거지. 4년 뒤에 집값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집값 빠진다면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2018년이면 집을 샀어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왜 10년 주기설이냐? 아니, 손가락 발가락이 10개니까 10년 주기설이지.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4개면 8년 주기설이 나왔을걸?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가 쏙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유명한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죠. 저도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데
저분 그 책 다 봤어요. 한 8권 정도 다 봤는데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절반만의 진실은 거짓이다. 절반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100% 거짓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가령 이런 거지, 거짓이. 올해 가령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잖아. 그런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50%의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거짓이니까.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잡고 항상 검증을 해야 되고 상승론자, 하락론자 다 얘기를 들어봐서 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절반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얘기 있었어요?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었지. 2010년도에 요새는 애를 하나 놓잖아요. 나중에 양쪽으로 양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집이 2채가 될 거다. 요새 애들은 집을 안 살 거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어떻게 됐어? MZ세대가 패닉 바잉할 정도로 광풍에 뛰어들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빠, 요새 부모님 오래 사시는데 내가 70대 가지고 집 2채 받으면 무슨 의미 있냐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절반도 아닌 진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6개월 뒤에 전세집 구해줄 테니까 텐트 치고 길바닥에서 6개월 살아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나이가 30인데 아니 40년 뒤에 집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 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적어도 시장에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중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길게는 잘 아직은 판단을 못 내리겠고 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정은요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옵니다. 변동성 쇼크라고 그래요. 벌써부터 수도권에서는 수원이나 화성이나 인덕원, 송도 이런 데서는 제법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데는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값은 대체적으로 언제가 피크였냐면은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예요.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게 직거래가 있고 중개거래가 있어요. 직거래는 가족 간의 특수관계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낮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개거래를 항상 보셔야 돼. 중개거래를 보더라도 30% 이상 빠진 데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빠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5월 달에 좀 싸게 나갔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그때 이전에 아마 이른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급히 아마 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어쨌든 올해 많이 올리고 내년에 올리더라도 조금 올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보통 보면은 기준금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공통분모가 2.75에서 한 3% 정도로 봐요. 아까 2.25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2차례 내지 한 3차례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 정도가 금리가 많이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내년 5월 9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이루어져요. 5월 9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돼. 그럼 계약은 언제까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쳐야 된다는 거잖아. 3월 말 되면 아예 매물이 싹 없어질 겁니다. 상당 부분이. 과거의 패턴이 그랬어. 이번에 그렇다는 보장은 반드시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과거 패턴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대부분이 매물이 언제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아마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 1분기가 1차 고비가 일단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금리 동향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좀 달리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